단언컨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군사교범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도는 후방 깊숙한 곳에 두어라. 적과 최소 200km 이상 떨어뜨려라. 방어할 공간을 확보하라.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를 했습니다. 적과 40km 거리에 수도를 두었습니다. 1,000만 명을 그곳에 모았습니다. 제임스 메가더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죠. 이 나라는 곧 망할 거라고요. 1950년, 실제로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그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결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메가더는 30년 경력을 걸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세상이 모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대체 뭘 한 겁니까? 틀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 계산이 틀렸죠. 서울을 봤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40km. 너무 가깝습니다. 1,000만 명. 너무 많죠. 후방 없음. 방어 불가능합니다. 3일. 제 계산이 내놓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습니다. 도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죠. 어떻게요?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 도시는 왜 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확대했습니다. 더 확대했죠. 그때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뭔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임스 메가더. 전 미국 국방부 차관입니다. 저는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계산하는 사람이죠. 어디를 치면 함락되는지, 며칠이면 끝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그 일만 했습니다. 틀린 적이 없었죠. 서울 전까지는요. 2019년 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요청이 들어왔죠. 한반도 수도 방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5분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죠. 먼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재봤습니다. 40km밖에 안 됩니다. 전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1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죠.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을 지도 위에 그어봤습니다. 서울이 통째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구를 확인했습니다. 1,000만 명이 그 좁은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죠.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2,500만 명입니다. 계산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 도시는 방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관리 불가능한 재앙이었죠. 저는 제가 평가했던 다른 수도들을 떠올렸습니다. 바그다드는 티그리스강 너머로 150km 후방 깊이가 있었습니다. 카불은 힌두쿠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 자체가 어려웠죠. 키예프는 드네프르강이 천연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후방이 없습니다. 적과 수도 사이에 완충지대가 전혀 없었죠. 도망칠 곳도 재편성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미군 교범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수도 방어의 첫 번째 조건은 후방 깊이다. 서울은 그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반대였죠.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72시간 이내 함락 예상. 3일이면 끝나는 도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도를 접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40km라는 거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가깝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어떻게 70년을 버텨냈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말입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북쪽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파주, 일산, 의정부. 대규모 신도시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부 휴전선 바로 아래, 위험지역 한가운데였습니다. 이건 군사적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전쟁이 날 수 있는 최전방 지역에 수백만 명을 집중시켜 놓다니요. 정상적인 군사 전략가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자의 시점에서 봤습니다. 북한군이 남하한다고 가정했죠. 서쪽 평야 지대를 선택할 겁니다. 기갑부대가 움직이기 좋은 평지니까요. 빠르게 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 신도시에 부딪힙니다. 20층짜리 아파트 수백 동이 길을 막고 있죠. 전차가 통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동쪽 산악지대를 택하겠죠. 의정부 축선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 복잡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고 한국군 주요 부대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군사 요새화되어 있었죠. 공격자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계속 이 도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 도시를 어떻게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였던 겁니다. 서울은 지킬 수 없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30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계산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도시를 만난 게 말입니다. 이 도시는 달랐습니다. 저는 항상 공격자의 시점으로 도시를 봅니다. 방어자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을 찾게 되죠. 그런데 제 일은 희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적이 어디를 칠지,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서울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군 지휘관이 됐다고 가정했죠.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서울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가?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서쪽 평야 지대를 택하거나 동쪽 산악지대를 택하거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동해안은 너무 멀고 서해안은 갯벌이죠. 결국 이 두 루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서부전선을 봤습니다. 파주에서 일산을 거쳐 한강 하류로 내려가는 길이죠. 평지입니다. 전차가 달리기 좋은 지형입니다. 시야도 확보되고 속도도 낼 수 있죠. 실제로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이 길을 택했습니다. 기갑부대를 앞세워 빠르게 내려왔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성공한 경험이 있는 루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1950년 지도와 비교해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같은 전장이 아니라는 걸요. 파주 일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밭이었던 곳에 지금은 도시가 들어서 있습니다. 파주 신도시, 운정 신도시. 평야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아파트 단지가 차지하고 있었죠. 일산은 더 심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10층, 15층, 20층짜리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죠. 과거에 전차가 질주하던 평야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전차는 평지에서 강합니다. 시야가 확보되고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시야가 차단됩니다. 건물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죠.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좁은 도로 사이를 비집고 가야 하니까요. 측면이 노출됩니다. 건물 뒤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죠. 서부전선은 더 이상 빠른 기동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서울 북쪽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했습니다. 민간 주택이라고 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였죠. 이건 콘크리트 방어선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는 주거단지가 동시에 공격자를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통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거에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야를 가로질러 그냥 달려오면 됐죠. 그런데 지금은요? 일산이라는 거대한 도시 전체가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산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한강 하구가 있죠. 결국 일산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건 더 이상 통과가 아닙니다. 시가전입니다. 시가전이 뭔지 압니까? 공격자에게는 악몽입니다. 한 블록을 넘어가는데 하루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병력 손실률이 3배에서 5배로 뛰어오르죠. 빠른 진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지금 남하한다면 일산을 돌파하는 데만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한국군과 미군은 재편성할 시간을 벌게 되죠. 증원 병력이 도착하고 방어선이 구축됩니다. 서부전선의 공격 개념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전선은 어떨까요? 저는 지도를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철원, 포천을 거쳐 의정부로 내려오는 루트죠. 여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빴습니다. 동부전선은 애초에 평지가 아닙니다. 산악지형이죠.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서울 북쪽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은 계곡 사이의 좁은 도로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의정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간 계속 요새화된 군사도시죠. 미군 기지가 있고 한국군 주요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병목 구간에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루트였죠. 저는 지도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2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길이 없었습니다. 도시가 그 2길을 전부 막아버렸죠. 공격자의 시점에서 보면 서울은 지옥이었습니다. 일산 신도시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확대했죠. 위성 사진을 열어서 건물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주거 단지로 보였습니다.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도로가 나 있었죠. 사람들이 살고 출퇴근하고 일상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미군 도시전 교범을 펼쳤습니다. 시가전에서 방어자가 유리한 조건들을 찾아봤죠. 높은 건물, 좁은 도로, 시야 차단, 측면 공격 가능성. 일산 신도시는 그 조건들을 전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배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게 아니었습니다. 엇갈려 있었죠. 교차 배치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한 건물 뒤에서 다른 건물이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군사 용어로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그라드입니다. 스탈린그라드처럼 건물 하나하나가 요새가 되는 도시를 말하죠. 전차가 이런 도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전차는 도로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사이를 비집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양쪽에서 건물들이 내려다봅니다. 15층, 20층 높이에서요. 전차 포탑은 수평으로 회전합니다. 위를 향해 쏘기 어렵죠. 그런데 대전차 미사일은 위에서 아래로 날아옵니다.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인 상판을 노리죠. 전차는 움직이는 관신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먼저 파괴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폭격을 할 수 있죠. 포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일산 아파트들은 대부분 20층 이상 고층 건물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죠. 폭격을 받으면 외벽이 무너집니다. 창문이 깨지고 벽이 뚫리죠. 그런데 골조는 남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막대한 화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설령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잔해가 도로를 막습니다. 전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되죠. 우회하려고 해도 옆에 또 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국 보병을 투입해야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층층이 소탕해야 하죠. 한 건물을 장악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일산에는 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수백 동입니다. 저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소련군이 벌인 최악의 시가전이죠.
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쌍방 합쳐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벽돌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폭격에 약했죠. 그런데도 그 정도였습니다. 일산은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스탈린그라드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산업 도시였습니다. 공장과 창고가 많았죠. 일산은 주거 도시입니다. 아파트마다 수십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독립된 공간입니다. 방이 여러 개고 복도가 있고 계단이 있죠. 군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방어 깊이가 엄청나게 깊다는 겁니다. 한 아파트에 500세대가 산다면 그건 500개의 독립된 방어 진지가 있다는 뜻이죠. 저는 한국군이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를 훈련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방어 훈련이라고 하더군요. 각 세대에 대전차 미사일을 배치하고 계단과 복도에 기관총 진지를 만들고 지하 주차장을 병력 이동 통로로 쓰는 훈련입니다. 빈 아파트는 벙커가 됩니다.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 구조 자체가 무기입니다. 저는 도로를 다시 봤습니다. 일산의 도로들은 넓어 보입니다. 왕복 4차선, 6차선도 있죠. 그런데 양쪽에 20층짜리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도로는 이동로가 아니었습니다. 킬존이었습니다. 죽음의 통로였죠.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일산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건물 하나하나를 피로 사야 합니다. 시간도 피도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동안 한국군은 뭘 할까요? 재편성합니다. 증원 병력이 올라옵니다. 방어선이 다시 구축되죠. 일산은 시간을 버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전차가 못 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일산은 주거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콘크리트 요새였습니다. 서부전선이 막혔습니다. 일산과 파주의 콘크리트 요새가 길을 막고 있었죠. 그렇다면 동부전선은 어떨까요? 저는 지도를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철원에서 포천을 거쳐 의정부로 내려오는 루트를 봤죠. 서울로 향하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통로입니다.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서부전선만큼 신도시 개발이 집중되지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형을 자세히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동부전선은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입니다.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악지대가 서울 북쪽을 감싸고 있었죠. 지도상으로 보면 마치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전차는 산을 넘지 못합니다. 기계 화부대는 평지에서 강하지만 산악 지형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죠. 결국 계곡 사이로 난 좁은 도로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도로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철원에서 출발해서 포천을 지나 의정부로 이어지는 길이죠. 폭이 좁았습니다. 왕복 2차선, 많아야 4차선이었습니다. 양쪽은 산으로 막혀 있었죠. 군사적으로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병목 구간입니다. 아무리 대규모 병력이 있어도 좁은 길목에서는 한 번에 몇 대의 전차밖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병력은 그냥 기다려야 하죠. 더 큰 문제는 이 병목 구간을 방어하는 게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겁니다. 양쪽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도로를 지나가는 적을 공격하면 되죠. 공격자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도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한국 전쟁 당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950년 6월 북한군이 의정부 축선으로 남하했습니다. 당시에는 방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의정부가 빠르게 함락됐고 그 길로 서울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그 패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의정부 일대를 집중적으로 요새화했죠. 70년이 지난 지금 그 지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정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군사기지처럼 보였습니다. 미군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있고 한국군 제1군단 사령부가 있었죠. 주요 전투부대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방어 진지였죠. 수십 년간 이곳에서 군인들이 살고 훈련하고 대비해왔습니다.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지, 어느 고지를 사수해야 하는지 전부 계산되어 있었죠. 저는 산악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북한군이 동부전선으로 내려온다고 가정했죠. 철원을 출발해서 포천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병목 구간에서 막힙니다. 양쪽 고지에서 화력이 쏟아지죠.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 합니다. 보병을 투입해서 산을 올라가야 하죠. 그런데 고지 하나를 장악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 병목 구간에서 또 막힙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죠. 의정부까지 도달하는 데만 최소 2주가 걸릴 겁니다.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의정부에 도착하면요.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요새화된 도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니까요. 숫자로 계산이 안 됐습니다. 아니, 계산을 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죠. 병력을 얼마나 투입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돌파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지도 전체를 봤습니다. 서부전선, 일산의 콘크리트 요새, 동부전선, 산악지대와 의정부 요새, 서울로 들어가는 두 개의 길이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이 두 길목을 막는데 모든 걸 집중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요새를 구축했죠. 서울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오는 길을 막은 겁니다. 공격자의 시점에서 보면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동안 한국군과 미군은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진짜 방어선은 서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외곽에 있었습니다. 파주, 일산, 의정부. 이 도시들이 서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처음부터 외곽에서 적을 막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가정을 해봤습니다.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외곽 방어선을 뚫었다고 생각해봤죠. 일산을 돌파했습니다. 의정부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서울 구도심 지도를 펼쳤습니다. 종로, 중구, 용산 일대를 자세히 봤죠. 현대적인 신도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망이 불규칙했습니다. 직선이 거의 없었죠.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골목들, 갑자기 끊기는 길들, 예측할 수 없는 교차로들. 이건 계획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였죠. 군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공격자는 길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도를 봐도 실제로 가보기 전까지는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죠. 좁은 골목인지 넓은 대로인지 막다른 길인지 전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는 직선으로 돌진할 때 강합니다. 속도를 내고 화력을 집중하고 밀어붙이면 되죠. 그런데 구도심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 블록 가다가 방향을 바꿔야 하고 다시 멈춰서 길을 찾아야 하고 우회해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전부 취약점이 됩니다. 전차가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방어자는 공격할 수 있죠.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건물 옥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요. 저는 서울 북쪽 통일로를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서대문구를 지나 은평구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죠. 북한군이 남하한다면 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상가라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주상복합 건물로 보였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결합된 형태였죠.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홍제천 위에 걸쳐서 지어져 있었죠. 다리처럼 말입니다. 통일로 입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건물 구조를 자세히 봤습니다. 1층이 필로티 구조였습니다.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죠. 차량과 사람이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상가로 쓰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필로티는 전차 은폐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 전차를 숨겨놓고 도로를 지나가는 적을 공격할 수 있죠. 건물이 방패가 되고 필로티가 사격 위치가 됩니다. 저는 한국군 방어 계획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유진상가는 실제로 전차 매복 진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유사시에 국군 전차 부대가 이곳에 배치되어 통일로를 방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필로티 기둥을 폭파한다는 겁니다. 건물 전체를 무너뜨려서 도로를 막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20층짜리 건물이 통일로 위로 무너집니다. 수천 톤의 콘크리트가 도로를 덮어버리죠. 그 잔해를 치우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일주일? 2주? 그동안 전차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폭형 대전차 방호벽이었죠. 도시 한가운데 설치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전역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유진상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비슷한 구조의 건물들이 여러 개 있었죠. 1970년대,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전쟁을 전제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사람이 살 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전쟁에 대비했죠. 평시에는 아파트고 상가지만 유사시에는 요새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서양 건축 이론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건물은 건물이고 군사시설은 따로 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민간 건물과 군사시설의 경계를 없앴습니다. 모든 건물이 잠재적 방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저는 통일로를 따라 계속 내려가 봤습니다. 유진상가를 넘어서면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죠.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유진상가를 돌파했습니다. 막대한 희생을 치렀죠.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몇백 미터 가면 또 막힙니다. 다른 건물이 길을 막고 있죠. 또 싸워야 합니다. 또 희생해야 합니다. 서울은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블록마다, 건물마다, 골목마다 싸워야 하는 도시였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후퇴하지 않는다는 걸요. 도시 자체가 무기입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그 잔해가 방어선이 되죠. 길이 막히면 그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됩니다. 여기서 전차는 끝납니다. 저는 계속 지상만 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도로망, 지형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서울의 방어력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상이 완전히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폭격으로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면 말입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시민들은 죽고 도시는 무너지고 방어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전쟁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70년간 머릿속에 담고 준비해왔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대규모 폭격 가능성을 전제로 모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상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저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교통망으로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일반적인 지하철이죠. 그런데 군사적 관점에서 이 노선도를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규모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총 연장 길이가 약 1300km에 달하죠. 도시 전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역의 개수만 해도 700개가 훌쩍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교통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깊이였습니다.
저는 각 노선의 깊이를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죠. 김포공항역은 지하 83m 깊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의나루역은 지하 47m였습니다. 대부분의 역들이 지하 20m 이상, 어떤 곳은 30m가 넘는 깊이에 위치하고 있었죠. 군사 기준으로 이 깊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사실상 핵 방공호 수준입니다. 저는 전술 핵무기 폭발 시뮬레이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상에서 폭발했을 때 파괴 반경과 깊이를 계산한 데이터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 30m 이상 깊이에서는 전술핵 지상 폭발에도 구조물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직격탄을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조금만 떨어진 곳에서 폭발한다면 어떨까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재래식 폭탄이나 포격은 말할 것도 없죠. 지하 깊숙한 곳까지는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서울 지하철은 단순히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교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대피 시설이었죠. 1,000만 명이 동시에 숨을 수 있는 거대한 핵 방공호 네트워크였습니다. 저는 역 내부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역에 방폭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폭발 충격파를 차단할 수 있는 두꺼운 철제문이죠. 환기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도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비축 물자였습니다. 각 역마다 비상식량과 식수, 의료품이 보관되어 있었죠. 방독면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화학전까지 대비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몇 시간 대피하다가 나오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하 도시였죠. 저는 러시아 소설 메트로 2033을 떠올렸습니다. 핵전쟁 이후 지하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죠. 그건 공상과학 소설 속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실제로 그게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하철역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상이 완전히 봉쇄되어도 지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고 물자를 수송할 수 있고 부상자를 후송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병참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주요 건물들의 지하 연결 구조까지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몰, 대형 오피스 빌딩도 마찬가지였죠. 평시에는 비를 맞지 않고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편의 시설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서 바로 대피소로 내려갈 수 있는 완벽한 대피 경로가 되는 겁니다. 지상으로 나갈 필요조차 없죠. 공격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막대한 화력을 동원해서 대규모 폭격을 감행합니다. 서울 지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건물들이 무너지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도시 전체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땅 밑에 있습니다. 지하 30m, 50m, 심지어 80m 깊이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아 있죠. 폭격이 끝나도 지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계속 버팁니다. 그렇다면 점령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상을 점령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하를 완전히 장악해야 하죠. 700개가 넘는 역에 하나하나 내려가서 1300km에 달하는 터널을 전부 수색해서 지하 도시 전체를 소탕해야 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할까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하에서 전투를 벌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좁은 터널, 완전히 어두운 공간, 사방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적. 방어하는 쪽은 지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지만 공격하는 쪽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매복을 당할 수 있고 포위될 수 있고 갇힐 수도 있죠. 지하전은 공격자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지상만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하에 또 하나의 완전한 도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고 점령만으로는 장악할 수 없는 두 번째 도시였죠.
지상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해도 서울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겨우 절반만 손에 넣은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서 버티고 있죠. 이 도시는 지하에서도 싸웁니다. 외곽을 뚫었습니다. 일산과 의정부를 막대한 희생 끝에 돌파했죠. 구도심을 지나왔습니다. 건물마다 싸우면서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하 도시와도 싸웠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병력을 소모했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한강에 도착합니다.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한강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강으로만 보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죠. 시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여가를 즐기는 곳입니다. 평화로운 휴식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관점에서 다시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둘로 가르는 거대한 전략적 해자였죠. 저는 한강의 폭을 측정했습니다. 평균 약 1km입니다. 좁은 곳도 700m가 넘고 넓은 곳은 1.5km에 달했죠. 이 정도 규모는 일반적인 강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군사 용어로 말하자면 이건 강이 아니라 해협 수준입니다. 도하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군사 작전이죠. 보통 강의 폭이 100m에서 300m 정도일 때 쓰는 개념입니다. 부교를 놓거나 수송정을 이용해서 건너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강은 그 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1km를 건너야 한다는 건 도하 작전이 아닙니다. 사실상 상륙 작전에 가깝죠. 저는 교량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강에는 30개가 넘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다리들을 이용해서 건너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죠.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시에 그 다리들이 온전히 남아있을까요? 한국군 방어 계획을 찾아보니 답이 명확했습니다. 교량 폭파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주요 다리들을 폭파해서 적의 진격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었죠. 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을 건너야 합니다. 1km 폭의 물을 건너야 하죠. 막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대형 부교, 상륙정, 수륙 양용 장갑차. 그걸 준비하고 전개하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그동안 방어하는 쪽은 뭘 할까요?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강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적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도하 작전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건너는 중입니다. 물 위에 있을 때죠. 좌우로 움직일 수 없고 엄폐할 곳도 없고 속도도 느립니다. 완벽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한강 남쪽 강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올림픽대로가 강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수준의 넓은 도로죠. 그런데 이 도로의 구조를 보니 흥미로웠습니다. 제방 위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높이가 5m에서 10m 정도 되는 인공 제방이죠. 군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제방은 자연스러운 방호벽이 됩니다. 강에서 올라오는 적을 막는 성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위에 병력을 배치하면 완벽한 방어 진지가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사격할 수 있으니까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도 봤습니다. 30층, 40층짜리 고층 건물들이 강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촌동, 반포동, 잠실동. 전부 강변에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죠. 평시에는 강 전망을 즐기는 고급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전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직 화력 진지가 됩니다. 30층 높이에서 강을 건너오는 적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할 수 있죠. 대전차 미사일, 기관총, 저격수. 모든 화력을 강 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70년대 강남 개발 계획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강남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968년 김신조 사건 직후였습니다.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 한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이 너무 취약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강북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었죠. 정부 청사, 주요 기관, 인구 대부분이 전부 북쪽에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기습 남침한다면 강북은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의도가 명확했죠. 강북이 함락되더라도 한강을 방패로 삼아 강남에서 최후까지 버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북 전체를 잃었다고 가정합니다. 청와대도 광화문도 종로도 전부 적의 수중에 들어갔죠. 하지만 한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쪽에는 또 다른 서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대규모 인구와 인프라를 갖춘 완전한 도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적은 다시 한강을 건너야 합니다. 1km 폭의 물을 건너야 하죠. 다리는 이미 폭파되어 있습니다. 강변에는 제방이 방호벽처럼 서 있고 고층 아파트들이 화력 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강을 도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최소 일주일입니다. 제대로 방어한다면 2주도 걸릴 수 있죠. 그동안 한국군과 미군은 뭘 할까요? 증원 병력이 도착합니다. 방어선이 재구축됩니다. 반격 준비가 완료되죠. 한강은 단순히 물리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장치였습니다. 적의 진격 속도를 완전히 멈추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것을요. 적을 여기서 멈추게 만든다는 것을요. 이 강이 서울의 마지막 결심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멈춥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반도 수도 방어평가, 그게 제가 받은 임무였습니다.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십 개 도시를 평가했죠. 항상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어 가능 기간, 예상 손실률, 함락 시점. 숫자로 정리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죠.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명동을 지나 한강까지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일상 아래에 숨겨진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지하철역이 핵 방공호라는 것을요. 저 아파트들이 콘크리트 요새라는 것을요. 저 넓은 강이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도시는 전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김신조 사건이 일어난 해죠.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청와대 바로 앞까지 왔었습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죠. 그 사건 이후 한국은 변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낭만을 포기한 겁니다. 아름다운 수도를 꾸미는 대신 살아남을 수 있는 수도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그날 이후 서울의 모든 개발 계획에는 전쟁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산, 분당, 평촌. 겉으로는 쾌적한 주거 단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들의 위치와 구조를 보면 명확했죠. 전차가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주거와 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였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할 때도 그랬습니다. 단순히 교통 편의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깊이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하 20m면 충분하죠. 그런데 30m, 50m, 어떤 곳은 80m 이상 깊이의 역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폭격에 견디기 위해서였죠. 한강 다리를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시에는 교통로지만 전시에는 폭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서울을 공격할 수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죠. 역설적입니다. 보통 수도는 안전한 곳에 둡니다. 적과 멀리 떨어진 곳,
방어하기 쉬운 곳에 세우죠. 그런데 서울은 정반대입니다. 휴전선에서 4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수도를 두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유가 됐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요새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위험이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취약함이 오히려 강함의 이유가 됐죠.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수도를 옮기지 않기로요. 흩어지지 않기로요. 이곳에서 버티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구조로 바꿨습니다. 건물로, 지하철로, 도로로, 강으로 바꿨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방어 개념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수도들을 떠올렸습니다. 바그다드는 함락됐습니다. 카불도 점령당했죠. 키예프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서울은 다릅니다. 이 도시는 70년간 단 한 번도 전면전을 겪지 않았습니다. 공격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북한은 70년간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전면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외곽을 뚫는데 얼마나 걸릴지, 시가전에서 얼마나 손실을 볼지, 한강을 건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계산할수록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야 할까요? 72시간 내 함락이라고 썼던 첫 번째 결론은 틀렸습니다. 이 도시는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은 전통적인 군사 이론으로 평가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취약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난공불락입니다. 이 도시는 점령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점령을 포기하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서울은 수도가 아닙니다. 요새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죠. 아마 제 경력에서 가장 이례적인 보고서였을 겁니다. 숫자 대신 판단을, 계산 대신 결론을 쓴 보고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평가라고요. 서울을 이해하려면 숫자를 넘어서야 한다고요.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의 결심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남아서 그곳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낭만 대신 생존을 택했고 희망 대신 구조를 선택했죠.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